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화제의 뉴스들 하나하나 또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거취, 재신임 투표 요구를 받겠다고 했죠.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 자리에 의원직까지 걸겠다. 대신 그런 요구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각자 의원직, 시장직, 판돈으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한계 등 당 일각에서는 이 협박 계산 정치라는 반발이 나왔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일과는 무관하게 이 일은 사실 오 시장의 정치적 트라우마를 직격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준 공직을 건다. 15년 전 당시에도 서울시장이었던 오 시장에게는 전력이 있는 얘기죠. 정권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행된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 3분의 1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 직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다가 결국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됐던 그 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밀어붙였던 결과 나중에 오 시장은 직을 건 것 자체에 대해선 후회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망스럽다. 오 시장이 초보 당대표에게 던지는 일종의 정치적 충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맥락입니다. 자, 재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였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한 첫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결론이 났죠. 관심인 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른 재판이 있는 만큼 이 두 사람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일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등 이 명시의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신 전화 녹취죠.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공관위 토론과 다수결을 거쳤고 여성 후보로서 김 전 의원이 우선순위가 있었고 또 대선에서 기여도가 높았던 점 등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천 개입 가능성을 단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목은 김건희 여사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자,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아시죠? 지난 1심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는 검찰이 항소해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 명태균 씨, 김 전 의원 두 사람이 재판 직후에 밝힌 소회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되는지,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 못 모르고 그냥 정치 쪽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는데, 제가 정말 그 교도소 145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와 딸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향후 진행될 2심과 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공천 개입을 입증하려면 추가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정황 말고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특검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향후 항소심, 또 다른 재판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 황금폰 등의 은닉 혐의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 세비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 8천여만 원이 오갔다는 점에 대해서 공천 대가라기보다는 급여의 성격이 짙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검찰이 애초 5년의 구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선고가 됐고요. 예. 증거 은닉에 대한 교사 혐의만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을 하려면 공천의 대가로 이것이 지급이 됐다라는 금품수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한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재판부가 판시를 하면서 언급한 부분은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 여러 차례 채무 변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금전이 제공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오로지 공천의 대가로서 지급됐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입증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검찰과 특검의 부담이 커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서 밝힌 소회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명태균 씨는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해도 판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의 기소 자체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 자, 정말 그 말대로 항소해도 이 판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지, 다투게 된다면 검찰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1심 판단에 무죄가 된 근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측에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녹취라든지 아니면 금전의 흐름이 오고 간 정황에 대해서도 다 사실 제출이 되었을 것인데, 네. 그것을 보고도 1심 재판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 아마도 당연히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세비를 절반으로 지급을 한 것이 결국에는 공천을 위한 약속이었다라는 예.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단순히 여러 가지 네, 변호사님. 약속, 여러 가지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돈을 반을 준비해서 주기로 했다라는 네.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이어질 수 있어서 네. 증거가 보완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세비가 공천 대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외 공천 개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리적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자, 지금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라든지 또 김 여사의 2심 재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도 있습니다. 다른 재판의 이번 판결이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물론 재판부가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판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이것이 100% 다른 부가 이 사실관계 판단에 종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명태균 그리고 이 김영선 전 의원 모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비슷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것은 반드시 다른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한다라는 근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어떤 그 대가성에 대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이고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형사 1부와 12부 6명의 판사로 이제 구성되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추첨에서 배제가 됐다고 하고 당장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2심부터 맡게 됐습니다. 자, 이 재판부의 구성 방식,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일부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1심 재판부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전자 방식으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제 이렇게 번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알을 이렇게 추첨하는 정말 과거에나 하던 방식을 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저희 내란 전담 재판부가 관련돼서 이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터 해서 다 맡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절차적인 어떠한 그래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재판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법관 정기 인사일 이후부터 이제 가동이 될 텐데 어제 구성이 완료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까지 양지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른 소식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저녁이었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시작된 해프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게 있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답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 그런데 연예인과 정치인 같은 유명인들의 이 네이버 인물 정보의 벼랑간 이 지식인 활동 탭이 그제 저녁에 갑자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과거 지식인 답변 내용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정치인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지난 2004년 대학 재학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올렸던 이런 답변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방송인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키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 병원과 의료진을 직접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격투기 선수죠. 명현만 씨가 명현만 UFC 가면 통하냐 이런 질문에 어려울 것 같다. 직접 답변을 달았다는 얘기도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렇게 성지순례하듯이 댓글도 달고 내용들을 공유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유명인이 아니던 시절에 익명으로 썼던 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논란 속에 네이버는 즉시 조치에 나서서 해당 기능을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발 방지와 함께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세 자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버지와의 갈등, 그 중심에 K컬처, 우리의 문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우리에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4일 새벽 인도 가자바드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14세, 12세의 자매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부터 학교에도 안 갔고 홈스쿨링도 안 했던 이 세 자매의 유일한 낙이 휴대전화 하나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핸드폰을 아버지가 뺏었고 또 한국인 스타일로 활동하고 있던 자매 SNS 계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강제로 삭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챌린지 유도하는 한국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핸드폰을 뺏었다는 게 이 부친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우리 삶의 전부였다.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뺏어갈 수 있느냐.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결혼이라든지 가정폭력 등 유서에 담긴 다른 내용에 따라서 현지 경찰은 가정환경 또는 앞서 언급된 게임 등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